혹시 중세 시대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? 수많은 영주들이 저마다 성을 쌓고 또 군대를 거느리던 그런 세상 말이에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힘이 단 한 명, 바로 왕에게로 쏠리기 시작합니다. 그럼 그 많던 영주들의 군대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이 거대한 권력 이동의 비밀,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. 중세 영주들이 가졌던 그 막강한 사병들, 대체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. 아, 이게 바로 현대 국가가 탄생한 이야기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치게 되실 겁니다. 자, 이야기는 왕과 영주들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사실 중세시대 왕이라는 존재는요, 뭐랄까, 영주들 중에 제일 힘센 대장 정도였어요. 전국을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각 지방의 영주들이 자기 땅이랑 군대는 알아서 다스리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. 그러니까 예전 중세 봉건제 때는요. 왕의 힘은 약하고 영주들 파워가 엄청 셌습니다. 권력의 저울이 영주 쪽으로 확 기울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절대 군주제로 딱 넘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. 이제 저울추가 왕 쪽으로 그냥 쾅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. 왕의 힘이 모든 걸 압도하고 국가 전체를 중앙에서 쥐락펴락하기 시작한 거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? 그 결정적인 무기, 바로 상비군이었습니다. 당시로서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혁명적인 개념이었어요. 이게 바로 권력의 게임판을 통째로 뒤엎어버린 겁니다. 물론 이런 변화가 그냥 뚝딱 하고 일어난 건 아니에요. 백년 전쟁, 흑사병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기존에 잘 나가던 귀족 세력들이 흉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낡은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힘이 치고 들어올 틈, 뭐랄까 힘의 공백이 딱 생긴 거죠. 자, 그럼 상비군 하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? 핵심은 딱 이거예요. 평시에도 늘 존재하는 정규군대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엔 전쟁 나면 영주들이 자 모여라 해서 모으는 임시군대였거든요. 근데 상비군은 차원이 다른 거죠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군대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국가, 그러니까 왕에게만 충성하는 프로 군인들이었다는 겁니다. 자,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아주 극적으로 써먹은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. 우리가 태양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죠. 이 사람이 바로 상비군이라는 카드로 절대 권력이라는 게임에서 끝판왕이 된 겁니다. 아니 근데 그렇게 힘이 셌던 귀족들을 루이 14세는 대체 어떻게 찍어 누를 수 있었을까요? 그가 손에 쥔 가장 강력한 무기,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? 정답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40만. 와, 40만 명이요? 이게 바로 루이 14세가 거느렸던 상비군 규모예요. 당시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군대였죠. 소식이 동네 영주들이 몇 명이나 모을 수 있겠어요?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압도적인 힘이었던 겁니다. 이 숫자 앞에서 귀족들은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못한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. 루이 14세는 군대를 아주 그냥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. 모든 지휘권은 왕한테 딱 집중시키고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군대 부리는 거 싹 다 막아버렸어요. 훈련 방식, 무기까지 싹 다 통일시켜버리니까 이건 뭐 귀족들이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킬래 일으킬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. 자, 그런데요, 40만 대군을 유지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.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군대를 뒷받침해줄 아주 정교한 시스템, 돈 문제랑 정치적인 통제,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. 네, 맞아요. 핵심은 딱 두 개예요. 첫째, 이 군대를 먹이고 입힐 돈. 그리고 둘째, 칼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 이 귀족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방법. 루이 14세는 이 두 가지 숙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. 자, 먼저 돈 문제부터 볼까요? 이걸 중상주의라는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요. 전략은 간단합니다. 수출은 팍팍 밀어줘서 나라에 금이랑 은에 쌓아두고 반대로 수입은 높은 세금을 매겨서 막는 거죠. 국내 산업도 보호하고요. 그리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싼 재료랑 물건 팔 시장까지 확보하는 거예요.
이런 식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돈을 긁어 모아서 그 엄청난 군사비를 뗀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귀족들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요? 힘을 잃은 귀족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?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요. 루이 14세는 이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. 바로 전부 궁전으로 불러들이는 거였죠. 그 무대가 바로 우리가 아는 베르사유 궁전, 말 그대로 황금으로 만든 새장이었어요. 귀족들은 이제 자기 땅을 타나서 무조건 이 화려한 궁전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. 이제 그들이 싸우는 곳은 전쟁터가 아니에요. 대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궁중 예법으로 경쟁해야 했죠. 게다가 이 생활,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. 결국 귀족들은 돈 때문에라도 왕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. 정말 똑똑하죠? 자, 이렇게 상비군과 중앙집권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날개를 단 프랑스는 유럽 최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모든 강한 힘에는 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아주 짙은 그림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. 물론 좋은 점도 있었어요. 나라 경제도 성장하고 강력한 중앙정부도 생겼으니까요. 하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사치, 끝없는 전쟁 비용 때문에 나라 재정이 휘청거렸고 식민지에서 쥐어짜는 고통도 있었죠. 결국 그 강력한 힘에는 그만큼 무거운 대가가 떨었던 겁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이렇게 상비군을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.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국가의 시작점, 그 원조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. 군사력은 오직 국가만 가질 수 있다는 개념. 이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.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. 그러니까 태양왕이 남긴 성적표를 보면 딱 이렇습니다. 중앙 권력 최고점, 문화적 영향력 이것도 최고점. 그런데 국가 부채 이것도 같이 최고점을 찍어버린 거죠. 정말 화려했지만 동시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결국 이 엄청난 돈과 막강한 권력이 만든 시스템은 결국 미래에 터질 어떤 거대한 사건에 불씨를 남기고 맙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. 루이 14세가 그렇게 공들여 만든 절대왕정의 빛나는 영광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뇌관이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힘. 그 힘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뭘까요? 영주들의 사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들어선 강력한 국가라는 시스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